예, 가설 설정과 키 퀘스천 섹션에서 뭐 2-3 강의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키 퀘스천 트리에 대한 연습 부분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번 사실 강의가 약간은 되게 좀 추상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강의 말미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이 키 퀘스천 트리는 실제로 많이 그려보는 연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아마 그 아마 이게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 케이스 인터뷰, 그러니까 컨설팅 펌에 입사를 하려면 통상 케이스 인터뷰를 잘 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이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결국에는 이제 케이스 인터뷰도 그 사실 이 키 컨센 트리를 어떻게 잘 그 처음부터 이제 그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합불이 되게 갈리거든요. 근데 이게 연습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래도 하다 보면 이게 되게 늘어요. 그래서 좀 티가 나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조금 어렵다 생각할지 모르셔도 이거를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굉장히 좀 나아진다. 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요게 그래서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좀 간단한 질문들을 갖다가 몇 개 갖고 와봤는데 요것도 하나 그냥 어떻게 보면 그막 엄청나게 어려운 키 퀘션은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이것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은 질문들도 많이 들어오긴 합니다만 일단은 좀 간단한 것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네 김밥집 수익성 개선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이제 요게 이제 키 퀘션인데요. 키 퀘션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수익성 개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 이게 빨간색이어가지고 좀 잘 안 볼 수 있는데 그 수익성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서브 퀘션이 뭐가 돼야 될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다음 장을 보시면은 크게 보면은 매출이고 비용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profit이죠. 수익은 revenue 마이너스 cost. 그러니까 그러면은 수익성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매출을 올리고 비용을 줄이면 결국에는 되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 레벨 2, 그러니까 요거를 레벨 1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레벨 2에서의 이제 질문들은 매출을 증대시키는 방법은 뭘까? 비용을 정감시키는 방법이 있을까? 이제 요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게 요거까지 보면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실제 회계적인 수식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요 다음 레벨로 넘어갈 때 있어가지고 대단히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다? 미시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매출을 증대시키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자, 매출이죠. 근데 매출을 여기서는 어떻게 분리를 했냐면은 그 여러분 그 카페 가서 생각해 보시면은 테이크아웃 고객이랑 안에서 이제 그 먹는 그 커피를 마시고 좀 떠드는 혹은 뭐 아니면은 자기 일을 하거나 뭐 이제 그런 고객들이 있잖아요. 그 고객을 기준으로 또 나눠본 거예요. 이게 그 비즈니스로 쳤을 때는 동네 김밥집 수익성 개선을 위한 방안이지만 김밥집이라는 것 자체가 이 그러면 레베뉴를 비즈니스 모델로 좀 구분을 한 거죠. 이게 내점 고객 매출. 아이 글씨를 이게 와코음을 통해서 쓰는데 이게 쉽게 쓰기가 좀 어렵네요. 아이씨. 제가 원래 글씨를 되게 잘 씁니다. 이렇게 둘로 분리할 수 있잖아요. 매출이라는 거를. 그러면 얘를 늘리고 얘를 늘리면은 되겠죠? 두 개에 대한 이제 합산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 매출이니까. 그럼 얘를 증대시키는 방안이 뭐냐? 얘를 증대시키는 방안이 뭐냐? 너무 클리어하죠. 지금 이거 만약에 요 기준으로 생각을 해놓고 보면은 사실 뭐 모르겠어요. 배달 고객을 요거라고 여기다 넣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분리를 또 해볼 수 있어요. 매점해서 포장을 해가는 고객과 아예 아니면 뭐 배달의 민족 혹은 뭐 쿠팡이츠 통해 가지고 시키는 고객들이 있다 치면은 걔네들 기준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분리를 또 해볼 수 있으니까 요게 실제로 보면은 약간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매출을 내는 방식에 있어서 실제 차이가 발생을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게
그 포장 고객이랑 뭐 내정 고객은 원하는 약간 주문하는 그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분리하는 게 일단 맞다라고 보여주고, 요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시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약간 지금까지 여기까지만 봤을 때 약간 프레임은 이게 회계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흐름이 있을 수 있다. 요거 하나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게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비용이죠. 비용을 정화시키는 방안은 무엇이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비용을 비용도 사실은 나누는 방법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회계적으로도 막 구분해 갖다가 해볼 수 있겠는데, 근데 고정비랑 변동비. 근데 변동비는 사실은 뭐예요? 변동비는 내가 이제 고정비랑 고정비는 내가 월 뭐 고정적으로 그냥 발생하는 지출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변동비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융통성 있게 뭐 줄여가기도 하고 뭐 늘려가기도 하고, 그때그때 이제 뭐 판매량에 따라 가지고 혹은 뭐 방문하는 고횟수에 따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변동시킬 수 있는 뭐 그런 비용이잖아요. 두 가지는 분리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분리를 회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하에서 분리를 해서 보면은 결국 이걸 다운을 시키고 얘를 다운을 시키면은 결국에는 비용이 절감이 되겠죠. 근데 이게 약간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는 게 뭐냐면은 그 내점 고객보다 포장 고객이 비용상으로는 사실은 훨씬 더 적게 들거든요.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냥 이 김밥집이라고 쳐볼게요. 김밥집에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요. 테이블이 3개가 있다고 쳐봅시다. 여기가 이제 주방이에요. 이게 주방이면은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밥을 먹겠죠. 밥을 먹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똑같은 5천 원짜리 김밥을 샀다고 해도, 만약에 그냥 방문한 뭐 포장 고객이 있다고 쳐봐요. 얘는 이제 5천 원짜리 김밥을 사서 바로 나갔어요. 근데 이제 이 고객은 5천 원짜리 김밥을 사서 여기서 이제 먹어요. 먹으면 이 테이블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사용 관점에서의 이제 비용이라는 것도 발생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어, 내점 고객 매출을 증대시키는 방안 때문에 내점 고객을 엄청 증가를 시키긴 했는데 매출도 증가를 시켰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요 일종의 이쪽 비용상에서 이제 증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 확장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비용 구조가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딸려가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냐면 어, 미시하죠. 미시하긴 하지만 이 예를 들자면 내정 고객 매출을 갖다 엄청 늘리다 보면은 여기 두 번째 질문에서의 비용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현실적으로 미세하게 나눴다라고 하지만 약간의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뭐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끔가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 키커슨 트리를 미세하게 나누다가 보니까 근데 얘 답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가 좀 막 바뀌던데 그럼 미세하지 않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100% 미세한 게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말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상식하에서 약간의 중복이 되거나 다른 이제 이런 서브쿼션에 질문을 주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조금 더 문제를 좀 효율적으로 풀기 위한 거지 이걸 무슨 수학이나 과학하듯이 하는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걸 헷갈려서 자기가 지금 만든 이 퀵 퀘스천 트리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고 어느 정도 건전한 상식 하에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선을 보시면 이런 거죠. 이 방안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그냥 레벨 2라고 그랬나? 레벨 2, 레벨 3, 여기가 이제 레벨 4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해결 방법일 수도 있어요. 가설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보시면 수익성 개선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했을 때 내정 고객의 매출을 늘리는 거. 그러니까 내정 고객의 매출은 또 생각해 보면 요 세부 비즈니스 상으로 봤을 때는 레베뉴는 그 고객의 수가 또 Q잖아요. 판매량이니까 일종의. 근데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다시. 그냥 이렇게 설명이 되겠네요.
Q 곱하기 P인 거는 여전히 맞죠. Q 곱하기 P인데 이 Q를 단순히 고객 수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뭐 일종의 고객들이 회전하는 숫자 기준으로도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Q를 이루는 요소가 방문 고객 수와 어떻게 보면 회전율 두 개념으로 좀 분리를 할 수 있다. 그 개념을 여기 요거랑 요거죠. 요 두 가지를 봤을 때 왜냐면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제가 뭐 하루에 손님들이 이 김밥집에 만약에 10,000명이 온다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아까 그냥 설명을 드렸듯이 이 매장에는 지금 테이블이 3개밖에 없잖아요. 3개밖에 없으니까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전 고객 수는 증가를 했는데 회전율이 안 나오면은 결국 못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 둘로도 나눠서 개념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뭐 요 개념이 100%막 미시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뭐 미시한 거에 좀 더 집착을 한다 치면은 그냥 숫자 기준으로만 생각을 해주셔도 뭐 무방하다. 그건 있고 그리고 고객당 약간 지출하는 그 객단가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더 밸류의 개념인데 그러니까 이 고객들이 와가지고 뭐 만약에 그 참치김밥 뭐 2, 3천 원짜리 하나 사가는 거랑 뭐 참치김밥 플러스 해가지고 라볶이 플러스 해가지고 뭐 콜라까지 사 먹었다. 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객단가가 계속 증가를 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얘를 늘리는 거 이걸 늘리는 것도 하나의 좀 미시한 개념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 두 번째가 포장고객도 사실은 똑같아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건 아니고 여기 위에 있는 내용이랑 결국 똑같은데 얘는 왜 포장고객 수 증가에는 회전율이라는 개념이 없을까요? 왜냐면은 포장고객은 오는 만큼 받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갖다가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그냥 포장고객 수가 들어오고 근데 한 가지 전제는 있죠. 제가 이 김밥을 뭐 고객 수가 몇 명이 오든 간에 다 준비를 해놨다는 가정이 있는 거고 그게 가정이 됐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결국 그 객단가가 증가하고 포장 고객 수가 증가하면은 매출은 무한정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죠. 그게 하나가 있고 고정비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동네 김밥집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도 사실은 되게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텐데 결국에는 뭐 김밥집을 갖다가 운영하기 위한 주방에서의 어떤 조리 기구들 뭐 그런 게 하나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또 하나가 그리고 여기를 갖다 이제 뭐 임대를 갖다가 줬을 거잖아요. 임대료로 이제 제가 지출하는 그런 비용. 걔네들은 뭐 변동비라고 보긴 좀 어렵죠.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제 비용이니까. 그래서 이제 고정비를 점검시키는 방안으로 크게 보면은 이 두 가지를 갖다 놓고 그냥 이거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적은 겁니다. 결국에는 뭐 임대 공간을 갖다가 축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설비상으로 지금 뭐 큰 거를 하나 들여왔는데 얘를 갖다 좀 줄이던지 왜냐면은 뭐 지금 팔면은 어쨌든 간에 상당수 비용 건질 수 있겠지만 그냥 갖고 있으면 어쨌든 감가상각 개념으로 계속 깎이는 비용들이 있으니까 그게 이렇게 두 가지를 갖다 적어놨고 이거 말고도 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 정도 있다라고 좀 봐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변동비를 정관시키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되게 회계적으로 좀 적어놓기는 했지만 요 개념 외에 생각을 해보면은 어 그러니까 요것도 그러니까 김밥집 기준으로 변동비에 가장 영향을 크게 주는 게 뭘까요? 요 두 개가 많습니다. 식자재 공급이랑 인건비의 개념이고 결국에는 뭐 알바를 아예 안 쓰고 예를 들자면 뭐 집주인이 직접 나와가지고 뭐 대부분의 일을 처리를 한다. 그러면 인건비가 확연하게 축소가 되겠죠. 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게 또 좋은 얘기는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알바들을 갖다 줄여 나가서 좀 그냥 어떻게 보면 인건비 차원에서 축소를 시켜보겠다. 그런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 식자재 구매비 축소라는 거는 사실은 뭐 요것도 사실은 서브 퀘션으로 치면은 또 나뉠 수 있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김밥 하나당 들어가는 약간 그런 식자재의 양을 갖다 양을 줄이는 거죠. 양을 좀 줄이는 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하나의 메뉴당 발생하는 식자재를 갖다가 좀 낮춘다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이제 값싼 곳에서 사온다 이제 그런 개념이 있을 수 있죠. 결국에 이제 두 가지로 분리를 해서 식자재 구매 축소까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요렇게 놓고 보면은
요 중에서 이제 제일 임팩트가 클 만한 것들을 골라야죠. 실제로 가설들을 갖다 검증을 해봤을 때 제일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들을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포장 고객 얘를 일종의 뭐 서비스로 뭐 더 드려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객단가를 갖다 뭐 증가를 시켜볼 수도 있고 요거 뭐 만약에 집주인이 지금 자기가 운영을 안 해. 그 집주인이 직접 나와가지고 최대한 인건비를 갖다 줄여봐. 집주인이 만약에 좀 시간이 남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세 가지를 갖다가 정리를 해놓고 보면은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동네 김밥집에서 이제 뭐 컨설팅 의뢰를 한 거예요. 수익성 계산하기 위한 방안이 뭐냐 했을 때 이제 이런 구조를 갖다 설명해주고 당신의 김밥집을 갖다 수익성 개선을 하려면 결국 포장고객 수가 증가를 해야 되고 포장고객 단가가 증가해야 되고 뭐 결국 인건비를 축소를 해서 결국에는 레베뉴를 증가를 시키고 여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연동이 된 인건비를 갖다 줄여서 수익성을 갖다 개선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통상적인 전략 기획에서의 약간 스토리라인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 비즈니스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 대비해가지고 훨씬 더 단순한 얘기긴 하지만 이 큰 틀에서 결국에는 벗어나진 않는다는 거죠. 아, 이거 되게 난이도가 높은 얘기인데, 아, 이 얘기를 요즘에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조금씩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 서울 집값이 한 2022년까지 좀그 기하급수로 상승을 했었고 2015년부터 그리고 지금 조금 약간 정체되는 흐름이긴 한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주제들이 사실은 사람들 사이에서 입방아가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관점에서도 퀵커슨 트리를 실제 요런 사고 요런 이제 방식을 통해 가지고도 사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연습을 좀 해볼 수 있을 건데요. 요거를 청크를 뭘로 분류를 하는 게 좋을까? 요거는 이제 사람마다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약 한 20초 정도 드릴 테니까 그냥 간단하게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셨나요? 결국에는 중요한 건 주택 집값을 변동시키는 드라이버가 무엇이냐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까 이게 서브 쿼션을 쉽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익성을 결정짓는 건 뭐예요? 수익성은 매출과 비용이죠. 일종의 이거의 펑션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변수로 들어가 있는 서울 주택 집값. 집값을 이루는 아니 이거를 밑에다 쓸게요. 집값을 어떤 펑션이라고 정의를 하면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뭘까요?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금리입니다. 금리이고 두 번째가 대출 규제예요. 대출 규제고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 수요자 숫자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니 이거는 제가 뭐 뒤에다가 적어 놓지는 않았는데 일종의 이 이건 실수요자의 개념이고 근데 실수요자 말고 사실은 투기 수요자도 좀 있거든요. 근데 투기 수요자의 수는 뭐가 결정을 하냐면 사실은 전세가율이 결정을 합니다. 이런 개념으로 제가 이거 작성할 때는 적진 않았는데 조금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적어놓긴 했어요. 전세가 그러니까 요거 그냥 뭐 설명을 어차피 뒤에서 드리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투기 수요는 보통 갭 투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매매가와 전세가가 어떻게 보면은 좀
갭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자기네들이 적은 현금을 넣고서는 어쨌든 그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어지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많이 높아져야 투기 수요가 들어오기 쉽다. 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요런 식의 변수들이 이 실제 집값을 좀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이거 말고 이게 꼭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 맨 처음에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이 문제 해결이라는 게 뭐 사회적 현상은 사실 정답이 한 개로만 좀 통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대략적인 로지컬하게 어떻게 보면 답을 구하기 위한 이 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요거는 사람들마다 또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봤어요. 저는 이거를 처음에 이제 이 키 퀘션을 갖다가 놓고 봤을 때 요런 식의 네 가지 청크로 좀 생각을 했고요. 결국에는 주택 집값은 일단 금리가 결정을 하고 어쨌든 간에 금리가 낮아지면 사람들이 조금 더 여유 있게 돈을 빌릴 수가 있고 다만 여유 있게 돈을 빌릴 수 있다라고 해도 정부가 대출을 갖다가 그 주택담보대출이죠 통상 주택담보대출을 갖다가 옥죄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돈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데 이게 그 아시겠지만 정부가 대출 규제를 이제 뭐 하게 되면은 뭐 두 가지 그 흐름이 있게 되긴 하는데 대출 규제를 갖다 느슨하게 하면은 사람들이 더 쉽게 돈을 빌리니까 집값이 더 오르기도 하고요. 근데 다만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대출 정책을 옥죄니까 반대로 이제 대출이 앞으로 더 옥죄질 거라는 약간 사람들이 약간 급한 마음을 그 불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더 빠르게 상승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과거 최근에 있었던 이제 2021년, 2022년이 약간 그런 부분이긴 했는데 이건 그냥 참고차 설명드린 거고 결국 집값은 서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그 실제 수입이 얼마나 있고 소득 수준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뭐 실수요자에 대한 개념인데 그리고 마지막은 서울시 기준으로 주택 구매 수요자가 증가를 할 거냐. 그게 일단 중요합니다. 요게 되게 논란이 많은 내용이긴 하죠. 왜 그러냐면 지금 출산율이 되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인구수가 막 줄어든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구수가 줄어드는 거랑 서울 안으로 들어오는 인구수 자체가 진짜 줄어들 것이냐는 조금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이게 뭐 지방에서의 인구수가 줄어드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만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지방 대비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인구수가 충분히 또 유입이 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봤을 때 어, 그 다음 기준으로 보면 이제 구조가 이런 겁니다. 금리의 방향성은 결국 또 뭐가 결정을 하나요? 금리의 방향성은 결국 타국이라고 적어놨지만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방향성이 하나의 또 서브쿼션이고 그리고 미국 정부가 만약에 뭐 금리를 갖다가 인상을 중단을 해요. 오히려 인하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지금 현 정권은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같이 따라서 내릴 거냐? 아니면 정체를 시킬 거냐? 아니면은 아직 뭐 우리나라는 뭐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뭐 미국이 예를 들어서 한 단계 뭐 그 금리를 갖다가 인하를 했으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 반기 정도 한 기다렸다가 뭐 내리게 될 것인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예측하는 것들이 요 질문들이겠죠. 정부의 대출 정책은 어떻게 변화를 할 것인가. 근데 정부의 대출 정책을 예상하는 것도 서브쿼션이 한 요 정도가 있죠.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대출 정책을 규제를 하느냐 마느냐는 어떻게 보면 현재 가계부채 상황이 좀 위험하다 판단이 되면은 대출 정책을 옥죄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상황이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도입했다라는 이제 기사들은 많이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요 질문만 놓고 보면은 현 가계부채 상황은 굉장히 어쨌든 간에 좀 리스크가 높은 상태로 이미 와 있고 정부가 대출 정책을 추가적으로 풀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뭐 이제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겠죠. 현 정권의 공약 및 규제책의 추이는 어떠한가? 현 정권은 사실은 대출 규제를 갖다가 원래는 초창기에는 조금 풀어주는 추이를 보였었다가 요 최근에 약간의 이제 그 규제를 갖다가 하나둘씩 하는 약간 그런 추이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서울시 소득 수준은 어떻게 변화를 할 거냐. 요것도 분리를 해보면은 딱 요렇게 분리를 해볼 수 있겠죠. 결국에는 일자리 자체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득수준이 되는 일자리 자체가 그 숫자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만약에 그 연차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임금 추이가 어떻게 변하고 있냐 이렇게 두 가지 질문으로 좀 분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각각 이제 좀 통계를 찾아보고 답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아까 그거죠. 서울시 주택 구매 수요자는 증가할 것인가. 근데 이걸 단순히 이제 그 대한민국 인구수의 감소로만 설명하기는 어렵고 서울시의 자연 출생 추이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겠죠. 이건 줄어들고 있겠지만 얘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떠하다. 이거에 대한 답을 내야겠죠. 결국에는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답을 최종적으로 낸 게 여기에 대한 나만의 어떻게 보면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좀 로지컬하게 생각을 하고 본인이 냈던 답에 따라서 아마 향후 시장에서 만약에 이제 실제로 구매를 하려고 하시거나 뭐 그러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답변을 내서 움직이면 될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키 퀘스천 트리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연습을 갖다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익숙한 주제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려봤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이미 접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질문들이고 이런 것들을 자기가 어떻게 이제 답변을 하느냐 이런 것들은 평상시 뭐 걸어 다닐 때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뭐 출근길에서든 아니면 약간 밤에 잠깐 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조금 더 구조화된 틀 하에서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해보고 이 질문들을 갖다가 세부적인 질문들로 나눠보는 이런 훈련들을 해보다 보면은 이게 자기 사업 관점에서든 뭐 혹은 이제 업무 상에서든 사실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구조의 틀을 갖다 잘 이해를 해보시고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훈련을 좀 해보시는 그 습관을 좀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